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스큐는 국정감사 생중계 방송으로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국회 현장은 다시 다른 뉴스 전해드리고 잠시 뒤에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표출되고 있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론 분열로 보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주말에 열린 검찰청 앞 대규모 촛불 집회를 놓고 여야는 또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혁명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관제 집회에 불과하다며 지난 3일 광화문 집회가 진짜 민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서로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먼저 여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조국 장관 지지 검찰개혁 촉구 집회에 대해 촛불 시민혁명의 부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원이 없고 욕설과 폭력이 없었다며 개천절에 있었던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 광화문 촛불 집회를 연상시키는 규모였다며 검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한 광화문 촛불 집회를 연상시키는 규모와 시민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분열과 혼란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이 분열을 선동하고 진영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른바 친문 세력이 관제 시위로 검찰을 겁박하고 정당하게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인신 공격까지 퍼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천절 광화문에 모인 국민의 함성이야말로 진짜 민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을 등에 업은 친문 세력들은 관제 시위로 검찰을 겁박하고 또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인신 공격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여야의 난타전 속에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들의 정례 회동인 초월의 모임도 오늘 열렸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는 여당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불참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초월회가 민생을 도모하는 장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불참의 뜻을 나타낸 겁니다. 이 여당의 불참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아쉬움을 표하고 그제 집회와 최근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여야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생을 내팽개치고 진영 싸움에 내몰려서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그런 중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고단한 국민
국민의 삶마저 그 일상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이대로라면 대의민주주의는 죽는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한국당을 포함한 야 4당 대표들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문 의장의 지적에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조국 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 문제부터 피의 사실 공표 논란까지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검찰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아무래도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다 보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역시나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 질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건이 형사부에 배당됐다가 특수부에서 수사하고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수십 곳을 압수수색한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상황에 따라 사실과 근거에 따라 한 것이고 내부 검토를 거쳤다고 답했습니다. 조국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가 통화한 데 대해 야당 의원에게 보고가 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알 수 없고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조 장관 자녀를 겨냥했습니다. 정 교수 측에서 자신의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에 참가한 증거라며 동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등장인물이 조 장관 딸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청문회 당일 기소한 데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여당은 기소 자체가 무리하다고 공격했고 야당은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 건 오히려 과도한 배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리고 피의 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죠. 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단독 보도한 경우 출처가 검찰 관계자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의 피의 사실을 흘리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집중 질의했고 이에 대해 배성범 지검장은 검찰이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다며 수사팀에서 나간 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은 과거 국정농단 수사를 예로 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과거 안종범 수석이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녹취 등이 나온 게 특검에서 나온 정보로 보인다며 당시 민주당은 즐기기만 했을 뿐 피의 사실 공표를 범죄라고 지적한 적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수사가 시작되자 민주당에서 피의 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하는 건 명백한 수사 외압이자 압력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또 국감일정과 별도로 이 검찰의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데 조국 장관 친동생 구속영장 심사 일정이 내일로 잡혔다고요? 네, 조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 2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채용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공범 2명은 이미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공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씨가 채용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로 나갔다 오라고 지시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한 명은 한 달가량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과 관련해 조 씨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채용비리 사건 때 웅동학원 이사였던 정경심 교수와 이사장인 조 장관 모친이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 장관은 가족에 대한 수사와 상관없이 검찰 개혁 행보를 계속하고 있네요. 네, 조국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있다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피는 게 옳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연일 국민들께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을 확실히 하라는 뜻은 한결같습니다.
검찰개혁을 전담하고 있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 의견을 수렴해 빠르게 청사진을 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가족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혁위가 밝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권고를 검토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한 검사가 조 장관과 통화 당사자로 잘못 알려지고 신상이 노출되자 검찰이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는 김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를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로 지목하고 비난하는 게시글이 퍼졌습니다. 게시글에는 김 검사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노출됐고 여검사인 김 검사의 외모와 관련된 댓글도 달렸습니다. 하지만 김 검사는 압수수색 당일 현장에 있었지만 조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검찰은 공식 반응을 자제한 채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검찰이 형사사건 피의자나 참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을 받아온 심야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밤 9시 이후 사건 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술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는 밤 9시 이후 조사는 원칙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피조사자 측에서 서면으로 요청을 하거나 공소시효,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 등에만 야간 조사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일부 구간을 담당하는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서울시가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해 운행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구수본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네, 9호선 파업 사흘간 이어진다고요? 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가 오늘 오전 5시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언주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까지 13개입니다. 개화역부터 신논현역까지 25개 역 구간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노조는 지하철이 관련법상 필수 유지 공익사업장이어서 출근 시간대에는 100% 정상 운행했습니다. 때문에 별다른 교통 불편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운행률 85%, 나머지 시간대에는 60%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응해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영 시간과 배차 간격 모두 평소와 똑같이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 운행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9호선 노선을 지나는 시내버스를 추가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도 마련해놨습니다. 네, 노조와 사측이 대립하는 이유 그리고 쟁점이 뭔지도 전해주시죠. 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15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막판 협상을 시작해서 오늘 새벽까지 이어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노조는 인력 충원과 호봉제 도입, 현행 민간 위탁구조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운영 방식은 임단협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며 호봉제 또한 지하철 9호선 사업 구조상 당장 해결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사흘간 파업이 끝나면 업무에 복귀한 뒤 오는 16일 2차 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른 철도와 지하철 노조도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수도권 전철을 맡은 철도 노조는 11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 노조는 9호선 노조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1차 파업에 들어가고 부천 안산선 노조는 1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구수본입니다. 네,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북상 중입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가장 강력한 태풍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기비스는 주말 이후 일본 규슈 부근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남쪽 일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태풍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태풍 하기비스,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나요?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상륙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기상청은 어제 새벽 괌 주변에서 발생한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한 채 북서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은 북상하면서 올해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해서 이번 주 후반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로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방향을 틀어서 일본 규슈에 상륙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태풍의 반경이 워낙 커서 우리나라도 남해와 동해, 남해안과 동해안까지는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우리나라 해상과 해안 중 한 곳이라도 태풍특보가 내려진다면
시코 태풍 하기비스는 영양 태풍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모두 8개로 관측 사상 가장 많은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워낙 강한 데다 아직은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태풍에 대한 철저한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우입니다. 네, 연예인을 앞세워 광고하는 유명 다이어트 업체가 부정적인 후기를 쓴 20대 소비자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후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소송을 예고한 이유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더 들어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말 그대로 후기라는 건데 어떤 후기였길래 업체가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한 겁니까? 네, 부산에 사는 20대 여성 박은주 씨가 쓴 후기를 다이어트 업체 측이 문제 삼았습니다. 박 씨는 1년 동안 다이어트 업체를 통해 체중 관리를 받은 경험담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자신의 사진도 첨부하며 자세한 후기를 남겼습니다. 살이 잘 빠지는가 싶더니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요요 현상이 찾아왔고 결국에는 체중 감량에 실패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박 씨가 이 업체에 쓴 돈은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를 받았는데도 자신은 실패했다며 블로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업체 측이 박 씨를 상대로 글을 지우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겠다는 경고장을 한 법무법인을 통해 박 씨에게 보내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네, 지극히 소비자의 개인적인 의견인 건데 업체가 글을 지우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 씨에게 글을 지울 것을 요구하고 소송을 예고한 다이어트 업체는 연예인들을 앞세워서 광고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만큼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데 박 씨의 후기 때문에 상담 예약이 취소되고 일부는 환불까지 요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메일을 통해 취재기자에게 알려왔습니다. 후기를 남긴 박 씨에게는 경고장을 통해 다이어트의 실패 책임을 회사 측에 전가하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는 표현들은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목도 있는데요. 이 업체가 브랜드 이미지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물건이나 제품 팔 때 후기를 좀 강요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후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업체가 주장을 하면 그럼 무조건 글을 지워야 하는가? 이런 궁금한 소비자들 계실 텐데 일단 법원 판례가 어떻습니까? 네, 업체 측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후기를 지울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 씨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대법원의 판례 하나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에 부정적인 후기를 올린 소비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소비자들 간의 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재반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 씨의 사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기의 판단인데요. 박 씨 또한 한쪽으로 편향된 후기만 접할 수 있는 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려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후기를 삭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업체 측이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소비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상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 5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앞선 다저스는 포스트 시즌 2차 관문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까지 1승만을 남겼습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류현진은 1회 투아웃 주자 1루에서 4번 타자 소토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헛스윙을 유도하기 위한 높은 직구였는데 방망이 중심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한 출발은 오히려 집중력을 높이는 약이 됐습니다.
2회와 3회 삼진 3개를 곁들이면서 잇단 3자 범퇴로 워싱턴 타선을 돌려세웠습니다. 4회와 5회 다시 실점 위기가 찾아왔지만 빅리그 평균 자책점 1위다운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4회 연속 안타를 맞은 실점 위기에서 스즈키를 병살로 처리한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5이닝 동안 체인지업 중심으로 74개의 공을 던지면서 안타 4개를 맞고 2실점했고 볼넷 2개를 내줬지만 삼진도 3개를 곁들였습니다. 워싱턴 선발 산체스의 구위에 눌려 침묵하던 다저스 타선도 5회부터 폭발했습니다. 먼시가 솔로 홈런으로 추격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한 점 차로 추격했고 산체스가 마운드에서 물러난 6회에는 본격적으로 워싱턴 마운드를 공략했습니다. 다저스는 투아웃 이후 터너의 3런 홈런 등 무려 7점을 뽑으면서 8대2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다저스는 9회 마틴의 스위기 투런포가 터지면서 10대4 대승을 거두고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앞서갔습니다. 류현진은 팀이 3대2로 경기를 뒤집은 6회 대타로 교체되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오전 3선승제 시리즈에서 1승 1패 이후 3차전을 승리한 팀이 다음 시리즈로 오른 역대 확률은 75%. 류현진과 타선의 완벽 조화로 절대 유리한 구지에 오른 다저스는 이제 1승만 보태면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됩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조금 전에 속개됐습니다. 국정감사 현장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참 민망한데 그 딸이 그 사실 상당한 이 혐의를 받고 있는 딸이 그도 페이스북이나 방송에 나가서 말하는 거 보면 이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사태를 초래해서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자기 주장이 옳다고만 주장하지. 이 국민을 그냥 양분시켜놓고 한 번 이 가족 저 명단 중에 누군가가 정말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 한 적 있나요? 또 그러다가 그다음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다음 자료 이 사건에 또 직접 개입을 합니다. 조국의 딸이 이제 입시 부정으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대통령은 외국 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입시 제도 개혁하라.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철두철미하게 수사하고 그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라.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죠. 우리 중앙지검장님 그래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국 씨를 수사를 하니까 검찰 개혁을 들고 나옵니다. 검찰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검찰 개혁에 한번 보세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 또 그다음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또 그다음 국무총리 또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해찬, 이인영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실제 지금 중앙지검장 수사를 누구로 상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아까 저 앞에 나오는 저 다 압니다. 실제 조사는 조국 가족이지만 전부하고 싸우고 있고 지금 지난 5일날 300만 건은 그 300만 원하고도 싸우고 있고요. 오히려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검찰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해주시고요. 사실 하루빨리 이런 것을 가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 구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구속 수사를 해서
이 논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국 씨를 구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정경심 문제 처리하고 조국 씨를 구속해야만이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진짜 지금 우리나라가 조국 사태에 매몰되어 있을 때 경제, 외교, 안보 어느 거 하나 온전한 게 없습니다. 어느 거 하나. 지금 이러다가 정말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고 광화문에 300만 이상이 모였습니다. 하루빨리 수습하라고. 이번에 대통령이 하는 행위는 정말 우리 사회 건전한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보통 아까 얘기했죠. 보통 뭐 어떤 입시 부정이 생기면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지검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속히 진상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1차, 2차 소환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거 괜히 바깥에서 함성소리에 그거 기죽어 가지고 그래 하시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정경심 씨처럼 그렇게 수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길이 바로 이 검찰상을 확립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민입니다. 우리 남부지검장님. 예. 제가 아까 우리 여상규 의원 질의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뭐 질의나 주장도 문제지만 뭐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치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 수사를 사실상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분이 당사자예요.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지금 수사기관에 대고 수사하지 말라? 부당하다? 저는 뭐 그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남부지검 조사실 가서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명백하게 반칙입니다.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명백한 반칙입니다. 자, 우리 남부지검장님, 아까 들은 사실들 있죠? 그 논리들이요? 기억에서 완전히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절히 잘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상규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도우 의원님 이 발언 취소하고 사과하세요. 국회 모독입니다, 이거. 국회법 정신에는 정면 모독이에요. 질문이나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야당 의원들도 자당이라고 해서 이런 선을 넘는 것까지 감싸면 안 됩니다. 왜 질문을 김도우 의원한테 하냐고요? 네? 자, 그러니까 그렇지. 장제원 의원도 그러시면 안 돼.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감쌀 거 감싸야지. 자, 우리 3차장님 잠깐. 조용 좀 하세요, 김도우 의원. 감사 맞아요 이게 지금? 사건 관련자가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국정감사 맞냐고 이게. 그 논리대로 하면 조국은 벌써 물러나야 돼. 그게 맞냐고 지금. 그러니까 조국이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야. 물러나야 하잖아. 하면 되지. 야당 간사가 이런 건 조정해갖고 좀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덩달아서 감싸고 말이야.
내로남불 거 따로 왜 문서지? 내가 조국이야 내가? 무한 소리지. 자, 우리 내로남불은 인정하네. 섭 차장님. 내로남불 아닙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 섭 차장님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끊겨서 제가 중단됐는데 몇몇 언론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쓰러졌다. 이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가 아마 이제 3차장님 브리핑을 칭한 것 같아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으로 보도가 됐어요. 이 보도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보도는 본 바 없습니다. 못 봤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보도 기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저는 이런 것도 체크가 안 됩니까? 지금 검찰에서 보도가 됐어요. 여러 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이런 말을 혹시 한 사실이 있나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그러니까 그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냐고요. 보도 내용 그 공방의 내용이 사실과 아니 다른 간단하게 부분이다. 그냥 이런 표현을 한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을 드렸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까지 사용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이런 표현을 했다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했다면 저는 정정보도 요청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권력이 피의자를 상대로 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감정 섞인 언사를 하는 거는 피의자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경심 교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한 브리핑 내용에 그 사람의 진술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은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압수수색 과정에 있었던 일과 압수수색 도중에 있었던 전화 통화의 경위와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있고 그에 대한 아는데요. 공식적인 해명 중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한 네, 것입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내용 속에 그 피의자가 쓰러졌다라고 얘기한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이 기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닐 그래서 거고 제가 이거는 제가 좀 이상하다. 말씀드리면 그 전화 통화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전화 통화 전에 쓰러지거나 119를 부를 됐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이 부분만 한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이 질문을 이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뭐 이렇게 그런 구차한 것까지 질문하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겁니다. 왜? 공권력이라는 건 힘이 센 거예요. 그리고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감정적인 언사가 공표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우리 차장님도 그렇고 지검장님도 그렇고 총장님도 그렇고 기사를 봤다면 이거는 만약에 하지 않은 말이다. 그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검찰이 이렇게 감정적인 검찰이다. 이거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확인을 해보고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업무에 더욱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검찰을 위해서라도 검찰 당사자, 책임자가 수사 책임자가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런 식의 그 발언이 워딩이 이렇게 보도된다. 이거는 저는 그건 맞지 않는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을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보도가 나가서 여러 군데 반복되고 막 인용되고 있어요 지금. 검찰을 공격하는 사람도 이걸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발언, 그러니까 해명도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 나 이거 맞지 않는다고 봐요. 예. 제가 김종민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신상 발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법조 출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법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국 수사검사를 고발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꼬집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을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 외압을 넣고 또 심지어 수사를 방해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고발이야말로 수사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법자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강도로 누가 어떤 고발을 하든 고발만 하면 불러가지고 똑같은 강도로 수사해야 된다. 이거 정의 아니에요. 공정이 그걸 가지고 공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의에 반한 또 경우에 따라서 그냥 이것저것 무작정 고발에 제끼는 지금 민주당 행태가 그래요. 그런 고발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과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의해서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패스트 트랙에 반대하는 위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그리고 찬성하는 위원을 보임한 거예요. 이거는 국회법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런 게 허용되면 국회 의결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겠어요? 이거 국회 능멸이죠. 이런 국회법 위반 행위를 국회법은 회기 중에 사보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임하려고 하는 위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보임 요청을 했을 때 가능해요. 그것도 전부 이 요건에 맞지 않는 사보임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사보임이고 그런 위법한 사보임에 터잡아서 이게 패스트 트랙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패스트 트랙은 무효다라는 주장은 당시 야당 정치인이라면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항해야죠. 그런 거를 그냥 부어 넘기면 그게 정치인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대했던 거고, 그리고 그 행위는 법상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른바 정당행위다.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신상발언 하고 있잖아요. 신상발언 제가 없어요. 신상발언 마이크 끄셔야지. 영인데 왜 계속 마이크 켜져요? 다소 초과할 때는 제가 보충 시간을 드리고 있고요. 누가 감을 질러? 제가 들었습니다. 뭐야? 정도껏 하세요. 정도껏. 아니 뭐 하십니까 도대체? 법사위원장께서 자기 사건의 피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 안 받습니까? 네?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무슨 신상 발언입니까? 지금 검찰이 한 가지 자기 사건에서 압박하는 신상 발언입니까? 검찰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재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런 자 위원장 있는 상태에서 누가 못합니다 이거. 위원장에 대한 말을 하셨기 때문에. 자 저런 상태에서 누가 못해요.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큼의 상황 제가 그만할게요. 아니 피의자가 수사 압력을 가하는데 어떻게 국감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피의자가 수사 압력을 하는데 어떻게 국감을 하냐고. 이게 국감이야 이게. 아니 뭐 얼마큼의 딴 말이 하세요. 또 신상 발언하면서 또 수사 압력을 가하잖아. 아 당사자가 수사 압력을 가하잖아 지금. 뭘 들어요? 끝났는데 뭘 들어요? 끝났는데. 아니 그 신상 발언 무죄하냐고. 분명히 신상 발언 무죄하다며. 자 신상 발언 좀 하세요 좀. 그리고 그것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인지 확인해서 위계에 관한 것이든 아니든 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하셨는데 계속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니야. 그만큼 했었지. 계속 하시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했으면 되는데. 아, 참네. 본인 제공은 말이야. 시간을 그 정도 하셨으면 된 거죠, 그게. 아니 원인 제공 있으면 살인
내가 수사 책임자한테 압력을 가하냐고 여기서. 그걸 조사실 가서 해야지 그거는. 무슨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발언을 해? 아니 왜 옹호를 해 그거를? 아니 말이 되냐고. 이거 어느 정도껏 해야지. 위원장님 말씀드리지만은 정당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 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듣기 싫으면 기다려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얘기. 위원장 자격이 없어요. 위원장 뭐야 이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님 위원장 자격이 있는가 이게? 위원장님 아니 간사님이 좀 제지를 하시든가 좀. 아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좀 파기해 주세요. 아니 수사 대상자가 수사 압력을 가하는 걸 뻔히 국정감사라는 이름으로 내가 방치할 수 있습니까 이거? 신상 발언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김종민 의원이에요. 그래놓고 본인이 더 난리 쳐요 저렇게. 자 신상 더 발언 난리 쳐요. 말씀하십니까 지금? 김종민 의원 이 얘기 안 했으면 나도 신상 발언 안 해요. 자 신상 발언이요. 네. 자 신상 발언 좀 주세요. 위원장님. 자 신상 발언이요. 위원장님. 자 신상 발언 주세요. 자 다음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님. 자 신상 발언 주세요. 신상 발언. 본인 수로 절차를 좀 지켜주십시오. 원인제 문제가 김종민이 아닙니다. 신상 발언 주세요. 주광덕 의원님 질의하세요. 자 신상 발언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유상 진행이니까 이게. 자 막으세요. 회의 진행은 위원장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필요 없는 주장은 안 받아들여요. 제일 먼저 떠든 게 김동욱 의원이에요. 오늘 남북 수용이 하러요 지금. 혼자서 개 떠든 사람 본인 아닙니까? 얼마나 자제했습니까? 제가 오늘 아무 얘기 안 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주광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저 검사장님 주광덕 의원입니다. 들어가 앉으면 돼요. 오늘 언론 사설을 보면 좌우를 떠나서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장관을 어떻게 수호하나 이런 이제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언론에서 오늘은 철면피니 파렴치니 이런 말까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이 헌정 질서를 하루속히 바로 잡아 주셔야 되는 게 검찰의 이 사태에 대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PPT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제가 이 학술대회 참석 동영상을 왜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조국 장관께서도 내 딸이 이 참석을 해서 인턴 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라고 말씀 여러 번 했고 딸도 같은 주장을 했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가자 언론 보도가 가짜 뉴스라면서 변호인단이 조국 장관 가족과 상의를 해서 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동영상상에 저 동그란 표시 안에 있는 저 여성분이 자신의 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전 질의 끝나고 받은 제보입니다. 그 사진의 여성은 우리가 보기에 조국 딸이 아니다. 일단 얼굴이 다르다. 두 번째,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머리 스타일이 그 당시에 내가 기억하는 조국 딸 조민의 머리 스타일하고 전혀 다르다. 이런 제보를 지금 받았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아까 오전에 뭘 했습니까?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하면 몇 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러한 최대 쟁점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과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명백해지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네, 그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미 확보된 자료들에 대해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서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 부산 지역에서 제보를 받았었는데 3차장이 후를 했네요. 조건이 내일 아침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로 받기로 했는데 최근에 스스로 넘어져서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다. 그래서 오늘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변호인을 통해서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보도가 됐어요. 어떻게 이 집안은 이 많은 비리 덩어리를 불법과 비리와
편법 특권 다 저질러 놓고 불리한 일만 터지면 아파서 마치 우리 국민들이 다 비난하는 그 침대 축구하는 것 같은 이 현상이에요. 우리 정경심 우리 장관 배우자도 불리한 진술 자료 그리고 불리한 표창장 위조했다는 증거 자료 제시하니까 갑자기 머리 아프다 그러면서 집에 가겠다고. 검사장님, 이 중차대한 사건 수사, 국론이 둘로 쪼개진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수사를 규명하는데 갑자기 자신한테 불리한 증거가 제시되고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의 진술이 제시되다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서 집에 가겠다는 사람, 조소에 날인도 안 하고 집에 보내준 사례, 검찰 이 특수수사 역사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대통령께서 두 번에 걸쳐서 절제를 해라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시를 한 이후에 검찰이 상당히 위축되고 지금 당당하지 못하고 원래 원칙과 원래 기준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수사하세요? 다른 어떤 사람한테도 이런 혜택 안 주지 않습니까? 압수수색할 때도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이제 앞으로 검찰에서 어느 개인 주거지 압수수색할 때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러면 다 압수수색 중단하고 기다릴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압수수색에서 당사자나 어떤 그 변호인의 참여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관 집 할 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도 그렇게 해줄 거냐고요. 그걸 답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보장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저희한테 준 자료 압수수색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9시 10분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9시 50분 변호인이 도착하고 나서 40분 지나서 시작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에 그 장관이 출근했으니까 배우자 정경심한테 제시했겠죠. 답변 빨리 하세요. 제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 영장을 거의 40여 분 손에 쥐고 계속 읽어봤다는 거 보고 받았어요? 사실 맞죠? 아직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자세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또 중간에 9시 45분경에 그 다음 PPT 띄워봐 주십시오. 그 페이스북에 저렇게 올렸다가 비공개로 올렸다가 그 다음 날 올렸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검찰이 소환하면 언제든지 가서 조사를 받겠다, 성실히 조사받겠다, 자숙하는 자세로 검찰 소환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내용이 그 당시에 돼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런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한 내용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요. 5일날 조사할 때 15시간 조사했는데 조사는 2시간 40분 하고 나머지는 그 이전 조소하고 그날 조사한 내용 조서 검토하는 데 걸렸다는 거 사실이죠? 언론에 보도된 거 사실이죠? 네, 조사와 열람 시간은 확인을 했습니다. 자, 3차장님. 다음 PPT 띄워봐 주십시오. 이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관련해서 3차장이 기자들한테 알린 메시지입니다. 다음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띄워봐 주세요. 이 마지막에 9월 26일 날 법조 출입하는 취재 기자한테 압수수색을 들어가자마자 한 건데 뭘 쓰러지고 토했겠느냐 이런 말. 자, 어쨌든 그날 기자들하고 저런 거 얘기한 건 사실이죠. 저 내용이 누가 작성해서 어떤 경위로 배포되었는지 그 배포 경위에 제가 좀 차이가 있다. 설명드린 내용과 조금 다르다. 동일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문건이라.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 저는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하는 현장에서 정경심 교수가 상당한 긴 시간 동안 영장을 검토해서 읽어봤고 9시 45분에 페이스북을 글을 올렸고 또 눈이 실명됐다 그러는데 서울에서 영주까지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서 강의를 했고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뭐 토할 것 같고 119에 불려갈 것 같아서 장관이 전화를 했다는 말은 상식상 도저히 믿기 어려운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답변하실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예,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종의원 이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진상 발언 관련해서 저는 좀 참담합니다. 제가 이 법사위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고 여기 계신 검찰이 정치를 우습게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하러 온 위원들에게 듣기 싫으면 길을 막으라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진정되시면 납득한 해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신환 의원 발언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아프게 들었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정말 아프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 정부처럼 권력이 검찰을 장악해서 정치적 수적으로 활용하는 과거로 저는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무랄 건 나무라더라도 개혁할 건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상당한 정치권 합의가 있었다고 들어서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만 검찰개혁에 여야가 좀 손을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피의사실 공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해도 저는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정당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할 때 많이 당해 보셨고 어쩌면 앞으로 패트 수사 때 또 당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입법 논의에 같이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에게도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에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하십시오. 기왕에 시작한 거 검찰이 잘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시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이 수사 그야말로 흔히 말하던 대통령의 측근 현직 법무장관을 수사할 정도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누리는 건 이 정부 들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정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장이 됐고 총장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직 법무장관을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은 좀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조금 더 저는 슬기롭게 수사했더라면 저 국민들이 저렇게 분열돼서 300만씩 양쪽에 나와서 싸우는 꼴을 안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지혜가 이거밖에 안 되는지 좀 실망스럽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검찰이 더 지혜롭게 수사했더라면 이런 노이즈 없이 훨씬 더 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찰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여권의 누구나 장관으로부터 혹시 이 지검장님 외압 같은 거 받는 거 있습니까? 그분들 눈치 봐서 수사 제대로 못하는 거 있습니까? 저희들은 다른 고려 없이 그 사실만을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고 싶은 수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외압이라고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수사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나 검찰권도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는 거라는 점은 잊지 말아 주시기를 제가 감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법사위 와 보니까요. 모든 게 이런 논리입니다. 기승전 수사. 자료를 좀 달라 그러면 수사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뭔 얘기를 해도 수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국방위를 하면서 국방부, 군사기밀을 다루는 국방부를 상대해도 이 정도는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생각도 없고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라는 게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조차도 넘어 주어지지 않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합리적 추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8월 27일 날 우리 저기 뒤에 계신 3차장님께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2시 30분경에 그간의 고소고발건 형사 1부에서 특수입으로 재배당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날 새벽 4시부터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재배당이 언제 됐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언론을 찾아보니까 그날 당일날 전날까지도 형사부에 있었는데 3차장님이 말씀하실 그쯤 재배당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긴 합니다만 제가 풍문에 들어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하려면 며칠은 걸리는 건데 특수부에 배당되자마자 대거 특수부 검사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러 나갔다. 그럼 이게 누가 봐도 그날 바로 재배당돼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은 형사부에서 한다 그래놓고 실제로는 특수부에서 내사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추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님께서 조국 장관은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시고 입장을 전달을 했으나 듣지 않으니 저는 실력 행사에 나섰다라고 봅니다. 제 추론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검찰이 오버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장관 임명하고 수사해도 지금의 결기로 보면 저는 100번 했을 것 같고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추론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게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야당 의원님의 지적에 저도 힘입어서 이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될까 싶어서 피하고 싶었습니다만 황교안 한국당 당대표가 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소환 대상자도 아닌데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은 당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다. 이거 수사방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의 사법방해라는 죄를 거론하시던데 우리나라에 이런 제목이 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전형적인 사법방해라고 봅니다. 야당의 110석 의석을 거느린 당대표고 검사의 검찰총장의 총리까지 원하면 드릴게요. 그런 분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내 목을 치고 다른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날 조사에 응했는데 묵비권 행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이 조사에 응해서 이거 수사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지적을 누군가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거 알려주셨습니까? 혹시 특별히 지적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야당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 3차장님인가 어떤 분이 굉장히 불쾌하다, 부적절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시는데 야당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묵비권 행사하면서 우리 당 소속위원들 출동 못 계신다고 수사방해하면 공개적으로라도 뭔가 입장 표시하는 게 검찰다운 기계 아닙니까? 지금의 다른 수사할 때 검찰이 보여주는 기계에 비춰보면 너무 낮은 자세 아닌가요? 정관예우 하시는 겁니까? 혹시 입장이 저희들은 그 발언에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수사를 잘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최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발언하기 전에 먼저 자료 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앞서 제가 구도변론 관리대장 요청을 했는데요. 4시까지 기다렸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아까 담당자분이 오셔서 양이 많아서 좀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양이 많아서 제출을 못하겠다라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양이 많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국정감사의 취지가 이 행정부가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검찰이겠죠. 검찰이 그동안에 얼마나 행정을 잘 해왔는지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 무엇인지 국회 감시와 견제를 받는 자리인데
그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견제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보다 좀 강력하게 자료 제출에 대해서 촉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자료 제출 잘하는 것도 검찰 개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면서 왜 카운트를 했나요? 아니요, 지금 저기 의사진행 발언 3분 주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작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이죠. 예, 위원회 의결로 저희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 많아서 시간이 걸려서 어렵다라는 것은 변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없다면 좀 힘들더라도 빨리 이 문건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몇 시까지 국감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국감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제2배 위원께서 질의에 나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2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 오전에 제가 기득권 특권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권의 핵심인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의회 권력의 남용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재판 청탁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검찰과 공무원의 기득권 담합이 의심되는 뇌물수수한 교정 공무원을 입건유예 처분한 것에 대해서 감찰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에는 재벌과 검찰의 기득권 담합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최근 10년간 마약 범죄자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5,881건이었는데요. 작년에 2018년도에 8,107건, 올해 8월까지 해서 7,844건입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약 40% 증가했고요. 특히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0대의 마약 범죄자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920명이었는데 올해 8월까지 1,755명으로 거의 2배 이상,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마약 사범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약한 처벌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년간 마약 범죄자 현황에 대한 처벌을 봤는데요. 작년 거네요. 작년 13,483건 중에서 4건 중에 1건은 사실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마약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천지검장님, 이정희 지검장님,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인천지검에서 재벌 및 정치인 자녀의 그 마약 관련 적발 조치 현황입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맨 위에가 SK 창업주 손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대가의 재벌 3세, 세 번째가 CJ 장남 재벌가 3세,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정치인의 딸로 그 적발 시 조치 사항인데 그 옆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일도 나오고요. 이 중에서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CJ 이선호 씨에 대해서는 특혜 소지가 있다라는 빌미가 있었죠. 4건 사례를 볼 때 저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 마약 수사에 대해서 통일성이나 일관성 있게 집행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CJ 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CJ 간의 유착이 있지 않냐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마약 사범의 그 접수와 처리에서는 일관성이나 어떤 구체적인 형평성에 맞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다만 저 사건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경과를 보게 되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먼저 SK하고 현대가의 3세들 그 마약 사건은 최초의 그 마약 그 제보자가 있었고 공범들이 굉장히 다수 지금 있는 상황에서 증거 확보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중 한 명이 특히 해외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그 강제 수사에 착수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에 이르렀던 것이고, CJ가 그 사건은 공항에서 그 대마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현장에서 적발이 되어서 그 당시에 밀수에 관한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고, 그 피의자도 범행을 좀 더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단 기화 조치를 시켰다가 이후 보안 수사를 거쳐서 결국은 신병 처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 뭐 아무튼 사건의 뭐 특수성이 그렇다면은 뭐 또 이해를 못할 건 아닌데, 아무튼 저는 좀 더 명확하게 통일성과 일관성 있게 집행이 되고 수사 원칙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인천지검이 뭐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좀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죠. 우리 서울중앙지검에 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들 병원에 관련된 산업은행의 1,400억 원 특혜 대출 의혹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들 병원 관련 사건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으시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사건은 그 이상호 우리들 병원 원장과 그의 전처인 김수경 씨가 지인과 동업하면서 발생한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의 연대 보증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엮여 있는데요. 이상호 원장이 연대 보증 해소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동업자 신 씨가 서명한 적이 없는데 신한은행에서 서명했다라면서 서류를 제시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신 씨가 당시 신한은행에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컴퓨터 등의 사용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특경가법상의 사금융 알선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이게 2017년에 대법원에서 사금융 알선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재판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조작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업자이자 피해자인 신 씨가 이거를 경찰에 제보를 했고, 경찰에서 이 부분을 증거들을 충분하다고 해서 9월달에 검찰에, 지난해 9월에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중앙지검에서 그래서 지난 5월 30일 날 그런데 5월 30일 날 피의자들에게 사문서 위조, 유조문서 행사, 유가증권 위조, 유가증권 행사, 사기, 업무상 횡령 7개 혐의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언론이 확보를 했고,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황당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18년도에 그 9월에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그 1페이지에 불기소 이유서 1페이지에 피의자가 신한은행에 재직 가는 것으로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미 그만뒀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됐을 때는.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 이분이 이런 직업을 여기에 기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재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도 참고인 진술들을 보면 2018년 5월 이전에 다 진술한 것들만 있습니다. 즉 송치하고 참고인들 부르지 않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이유서의 내용도 되게 황당한데 7개 혐의에 대해서 다 증거 불충분으로 하셨는데, 제가 한 페이지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넘겨주세요. 가번에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증거 자료와 가치에서 땡땡땡땡 혐의가 인정된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예, 가해서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 증거와 가치에서 혐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보시면은 유가증권 위조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라에서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증거 자료가 있다 뭐 등등의 설명이 돼 있고, 기망의 고의에 대해 배척하기 어렵다,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컴퓨터 등의 사용 사기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기소, 그러니까 불기소 이유서에 다 뒤에 되는 인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여기 검사님들 다 많이 혹시 이런 불기소 처분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중앙지검장님 이해 가십니까?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또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 문제를 처리한 이동원 검사에 대해서 저는 감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 좀 이따 추가적으로 더 질문할 건데 종각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하실 거 없죠? 검사장님. 예, 답변하실 특별히 거 없습니다. 없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당 의원님들께서 주국 장관과 관련한 피의 사실 공표 관련해서 우리 여당의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을 하셨습니다. 예, 공감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가장 많이 제기됐던 것 중에 한 내용이 바로 피의 사실 공표 관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야당 의원님들도 야당에서 유리할 때는 피의 사실 공표를 엄벌해야 된다. 그에 많은 주장을 하셨고 그 점에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자유롭지는 않다고 봅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법사위 내에서 특히 장제원 의원님께서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그것이 언론에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징역 3년이다. 어떻게 할 거냐. 감찰하라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을 굉장히 다구치신 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그 공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여야가 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적인 좀 논의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면적인 공표 금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국민의 알 권리와의 충돌 지점이 있고 그 합리적인 선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을 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지검장님요.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올해 검찰의 수사에서 사실 제일 이해가지 않았던 것이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마약 밀수로 세관에서 적발이 되고도 바로 풀려났던 사건입니다. 아까 검사장님께서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은 바로 거기서 긴급 체포되고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안으로 보면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참작할 점이 어떻게 보면 더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CJ그룹의 회장 장남 이선호 씨는 양이나 뭐로 비교해 봤을 때도 사안이 중하면 중하지 덜 중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평에 반하지 않는 사례입니까? 저희들이 마약 사범에 대해서 신병을 검토할 때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하지만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종류도 역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 긴급 체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당시 그 소지하고 있던 마약이 일반적인 대마라든가 이런 좀 그런 마약이 아니었고 상당히 그 중독성이라든가 그 위험성이 큰 마약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긴급 체포를 하고 영장 청구를 했던 겁니다. 오늘요 이선호 씨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네. 그 검찰 구형의 이유 중에 반입량이 상당하다. 그래서 징역 5년이라는 이 이선호 씨가 마약에 관련해서는 초범이죠. 네, 그런 걸로. 제가 볼 때 징역 5년의 구형이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구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 중에 그리고 반입량이 상당입니다. 마약 사범에 있어서 구속 기준이 되는 부분은 마약의 질도 중요하지만 양이 제가 볼 땐 더 큰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선호 씨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만약 인천 세관에서 있었다면 이것이 구속을 하지 않을 사유가 됐을 것 같습니까? 어쨌든 그 CJ가 자녀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결국 보완 수사를 거쳐서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까지 됐던 것이고, 징역 5년이라는 고형도 마약 밀수사범의 경우에 지금 최저형이 사실상 징역 5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참작해서 징역 5년 구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을 검찰이 한 게 아니죠. 이거는 정말 검찰이 앞으로도 없을 코미디 같은데요. 피의자가 직접 와가지고 구속을 요청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신병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고 있었고,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은 그 원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중간에 이제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검사장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피의자가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검찰청에 직접 찾아와서 구속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런 사례가 네. 있냐고요. 사실 코미디죠. 피의자가 나 구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요. 그리고 TV 보도에 보니까 인천지검이 이렇게 체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세관 측에서 수화물 검색대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하지만 적발된 장소를 이탈한 상태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그래서 체포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마 그건 처음에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잘못 아마 그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했던 것은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마 그런 취지의 그 아마 그 해명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게 이제 나중에 궁지에 몰려니까 받겠지만 이게 실제로 맞는 처음에 나갔던 공보죠. 이게 말이 되는 공보입니까? 현행범으로 체포 세관 측에서 수화물 검색 때 현행범 체포를 못 해가지고 현행범 체포를 못했다는 것이, 현행범 체포를 못했으면 긴급 체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행범 체포라는 것이 범행 직후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범행 바로 당시만이 아니라 충분한 현행범 체포의 사유가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아마 공보가 됐던 것으로. 충분한 검토가 아니라 봐주기 수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한 공보 내용이 나갔던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처음 이미 들어왔을 때 이미 증거가 다 확보가 된 상황이었고, 신병은 보완 수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로 했던 사건입니다. 봐주기 다른 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되는 사건과는 조금 달랐다고 저희들이 본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일반적인 마약 밀수 사건과 달랐습니까?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세히 모든 사항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대마를 밀수하다가 검거가 적발된 사람들 중에도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된 사례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갖고 들어오는 마약의 그 종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보고 저희들이 체포 여부를 좀 결정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속 기소됐었던 많은 재벌 3세 사건들과 비교해봐도 이선호 씨 사건이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CJ그룹 사회 이사인 건 아시죠?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네, 모릅니다.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하고 함께 근무한 적은 있으시죠? 예전에 같이 근무한 적은 있는데 그분이 네.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회 이사 쪽에서 이선호 씨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가 오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 받으신 거고 다른 건과 관련해서 전화 받으신 거고. 평소에 친분이 있는 분들하고 전화를 통화를 할 수는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 통화 받은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마음대로 주시지 마십시오. 야당과 여당의 차이는 왜 이렇게 큽니까? 예지간하면 참으시고요. 다음 본인 질의 시간에 본인 대법품이라는 용어까지
압수가 있으셨어요. 백현 의원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으면 참았습니다. 네? 제 발언을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대응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 질의의 진위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1분 정도, 1분 30초 정도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 일방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신상 발언을 좀 해야 됩니다. 보충질이 아니라 제가 이 부분을 더 드릴 테니까요. 그때 말씀하십시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점식 의원입니다. 중앙검사장님, 자택 압수수색 시 상황이라는 이제 문건을 통해서 시간대별 압수수색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9시 10분에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경 정경심 씨가 압수수색 팀장에게 휴대전화를 바꿔줘서 조국 전 민정수석과 검사팀장이 통화를 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9시 50분에 변호인 2명이 와서 압수수색을 착수를 했고, 결국은 그 조국 전 민정수석은 전화 통화한 이유에 대해서 부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화를 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했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조국 전 민정수석의 딸이 김어준의 뉴스 광장에 나와서 한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민 씨는 저는 제 방에 있었는데요. 검은 상의를 입은 수사관 한 분이 제 방으로 오셔서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물을 좀 떠다 줘야 할 것 같다. 119를 불러야 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서 물을 떠다 줬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이 상황이 9시 10분경부터 9시 50분경 사이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런 상황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없었겠죠. 왜 그러냐면 9시 30분경 장관이 통화를 하고 나서 저 페이스북에 올린 게 9시 45분입니다. 119를 불러서 병원을 가야 될 처지의 정경심 씨가 9시 45분에 어떻게 저런 글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검사장님?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어떤 몸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은 압수수색이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던 중에 어떤 정 교수님이 갑자기 어떤 불쑥 주저앉듯이 쓰러지는 그 유사한 상황이 그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이야기죠. 전화통화 경위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그 당시 압수수색 당시 인원을 이렇게 보면 압수수색 팀의 검사 2명, 검사에는 남자 검사, 여자 검사 1명씩 있었죠. 그리고 수사관 4명, 수사관에는 남성 3명, 여성 1명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참여자가 6명인데 정경심 교수하고 아들, 딸, 그리고 변호인도 3명이나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변호사 중에는 여성 변호인도 1명 있었죠. 시작 후에 그 주거지에서 나갔습니다. 여성 변호인은. 결국 국무총리께서 여성 2명이 있는 집에서 11시간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것도 결국은 가짜 허위 발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피자척이 이렇게 6명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총리님께서 그 발언을 하신 경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동구 검사장님 그리고 서울고검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송인배 전 비서관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우리 양정철 지금 현재의 민주연구원장 등이 강금원 전 시그너스 골프장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예. 그래서 우리 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6명을 고발한 사건이 있었죠. 예. 자,
우리 PPT 한번 봅시다. 저 PPT가 이제 에 나온 게 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입니다. 지금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결정 근거를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그너스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조회 내역,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시그너스 대표 등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정치자금법 계좌 추적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계좌 추적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에 대한 계좌 추적했습니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그너스 측에서 양정철 등으로 해서 계좌로 돈을 보내줬는데 양정철 등에 대해서 왜 계좌 추적 안 했습니까? 네, 당시 수사팀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시그너스 쪽에서 바로 직접 이 양정철이나 이 당사자들한테 돈이 건너간 게 아니라 대행사를 통해서 건너가가지고 그걸 일일이 시그너스 계좌를 확인해도 크게 의미가 없었고 저기 나와 있는 대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내역 조회를 확인을 하고 다음에 당사자 진술에 비춰봐서 공소권 없음이 시효가 경과가 명백해가지고 계좌 추적 없이 사건. 아니 양정철도 불러서 조사도 안 했잖아요. 예? 양정철 아니, 시그너스 관련자들 조사했고요. 다음에 건강보험 사회 그 가입 내역 조회까지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금융계좌 그러니까 통장으로 돈이 보내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계좌 추적이죠. 그런데 동부지검은 고용보험 가입 조회 내역 그러니까 양정철이 언제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느냐 그것만 확인하고 계좌 추적을 전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계좌 추적을 안 했습니까? 아까 이게 그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이게 돈이 회사에 직접 건너간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대행사를 통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계좌로 돈이 보내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계좌도 추적을 해야죠. 그게 정치자금법 수사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저기 가입 내역 조회가 그 진술 등에 비춰봐서 굳이 그 계좌 추적을 할 필요가 성이 없다고 아마 판단을 해서 아마 시효 경과로 아마 그 당시 한찬식 검사장이나 동부지검의 수사팀 등이 조국 민정수석의 표현에 의하면 동부지검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식의 평가를 받을 정도였는데 이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동부지검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열심히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팀이 계좌 압수수색도 안 했다는 것은 이는 분명히 그 당시에 문무일 검찰총장 산하의 대검에서 계좌 압수수색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확신하고 당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임 수사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이 엄격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엄정하게 수사를 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었죠. 엄격하게 수사를 하는 겁니까? 엄격하게 수사를 하려면 계좌 추적을 통해 가지고 고용보험 내역을 초과하는 돈이 또 들어갔는지도 확인을 했어야죠. 계좌 추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전에가 아마 좀 달랐을 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 의원은.